일시 히라노 게이치로 1975년 6월 22일 아이치현 출생. 명문 교토대학 법학부에 재학 중이던 1998년 문예지 신조에 투고한 소설 일식이 권도소설로 전제되고 다음에 같은 작품으로 제112회 아오타카와 상을 수상했다. 해박한 지식과 화려한 의고체 문장으로 중세 유럽의 한 수도사가 겪는 신비한 체험을 그린 이 작품은 미시마 유키오의 제레라는 파격적인 평가와 함께 일본 열도를 히라노 열풍으로 휩싸이게 하며 일본 내에서 40만 부 이상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1999년 메이지 시대를 무대로 젊은 시인이 탐미적인 환상을 그려낸 두 번째 소설 달을 발표한 이후 매스컴과 문단에서 쏟아지는 주목과 찬사에도 불구하고 3년여 동안 침묵을 지키며 집필을 계속해 2002년 19세기 중엽 파리를 배경으로 낭만주의 예술가들의 삶을 그려낸 대작 장송을 완성한다. 같은 해 특유의 섬세하고도 날카로운 시각으로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바라본 산문집 문명의 우울을 2003년에는 이윽고 작품의 배경을 현대 일본으로 옮겨 실험적인 형식의 단편 4편을 수록한 센티멘털을 발표한다. 2004년에는 현대사회의 여러 테마를 9편의 단편으로 그려낸 방울져 떨어지는 시계들의 파문을 2006년에는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소재로 삼아 현대인의 정체성을 파헤친 얼굴 없는 나체를 2007년 소설집 당신이 없었다 당신을 잇따라 내놓으며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갔다. 2008년 또 하나의 장편 대작 결괴를 발표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떠올리게 하는 걸작이라는 호평을 받으며 다시금 문단과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 후 우주공간을 배경으로 한 SF 성격의 장편소설 던 사고로 다리를 잃을 여배우를 주인공으로 농밀한 연애 감정을 그려낸 형태뿐인 사랑을 발표했으며 다수의 대담집과 앤솔러지를 펴내고 건축 잡지의 편집에도 참여하는 등 문학 외적인 몇 방면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시 신은 낙원에서 인간을 추방하고 다시는 근접하지 못하도록 그 땅을 불로 감쌌더니라. 락탄티우스 신의 교훈. 락탄티우스 기독교 변증가. 그의 저서인 신의 교훈은 4세기 초 반그리스도적인 글들에 대한 고전적인 철학적 반론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 최초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태도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지금 내가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인 회상이다. 이를 고백이라 일컬어도 좋으리라. 그리고 고백이라 하는 이상 더 먼저 나는 신을 섬기는 자로서 정령코 거짓 없이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노라는 것을 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서약해 두고자 한다. 이 자리에 굳이 서약을 명백히 해두는 데에는 두 가지 의의가 있다. 그 하나는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 대한 것이다. 사람들은 심히 괴이적은 이 글에 대해 즉각 의심의 논소리를 던지리라. 나는 이를 비난하지 않는다. 아무리 너그럽게 읽어준다 해도 이 글은 어차피 신뢰할 수 없는 부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말을 소비해가며 무리하게 믿게 하려 한들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는 더욱 깊어지기만 하리라. 그런 까닭에 나는 그저 신께 진실을 맹세하노라는 한마디를 붙여두고자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에 대한 것이다. 펜이 달릴수록 나는 스스로가 경험한 바를 견디지 못하고 이를 거짓되게 기술해 나가려 할지 모른다. 혹은 아직도 마음속에 감추고 숨겨둔 것이 하많아서 중도에 펜을 던져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도에 펜을 던지는 행위 역시 거짓을 서술한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으니 이런 점을 저하하는 까닭에 나는 펜을 달리기에 앞서 감히 서약을 명백히 하고 이로써 스스로를 경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바라옵건대 이 서약과 함께 보잘것없는 글이나마 낱낱이 신의 곁에 다다르기를. (1482년) 초여름 파리에서 시작된 나의 혼잣걸음은 기나긴 여로를 거쳐 리옹에 이르렀다. 회상에 첫 발을 떼기에 앞서 나는 먼저 이리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간단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파리 대학에 적을 두고 신학 수업을 하던 나는 당시 내가 지녔던 볼품없는 장서들 속에 한 권의 낡아빠진 사본을 지니고 있었다. 사본이라고는 하였으나 책으로서의 체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표지는 없어져 버리고 군데군데 빠진 책장이 눈에 띄는 데다 특히 전반부는 통째로 떨어져 나가버렸으니 차라리 4분의 1부라는 편이 어울릴 것이었다.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라틴어로 번역된 이교도의 철학서인 듯 했는데 책의 제목조차 떨어져 나가 부분과 함께 사라져버려 확실히는 알 수 없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는지 지금은 기억하지 못한다. 어쩌면 아는 이가 먼 여행에서 가져온 것을 건네받았는지도 모르고 누구에게선가 빌린 채로 그만 돌려주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내 교유 범위래야 그제나 이제나 그리 폭 넘지는 못해서 굳이 경위를 밝히고자 한다면 못 밝힐 바는 아니지만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니니 이쯤 접어두기로 한다. 나는 이 정체 모를 사본에 제법 흥미를 품고 있었다. 노상 손 강가에 두고 틈틈이 뒤적이곤 하던 끝에 언젠가는 이 책의 완본을 반드시 구해서 읽어보고 싶다는 바람을 품기에 이르렀다. 책 제목이 이윽고 밝혀졌는데 1471년에 피렌체에서 상제된 마르실리오 피치노의 헤르메스 선집이었다. 이것을 조사하는 데에도 나는 적지 않은 고역을 치러야만 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널리 알려져 모르는 이가 없는 이 저명한 책조차도 당시 파리에서는 극히 한정된 이들만 알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어떻게든 완본을 구해보고자 하는 나의 노력은 모조리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결코 만만치 않은 학업에 정진하는 틈틈이 사방팔방으로 손을 써보긴 했으나 끝내 그것을 손에 넣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디선가 규동량하여 들은 한 동학이 내게 리옹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 그가 이르기를 파리에서는 아무래도 그 책을 손에 넣을 수 없을 테지만 지중해 각국과의 무역이 왕성한 리옹에서라면 아마도 그 방면의 문헌 또 어렵지 않게 입수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였다. 자네 사정을 살피건대 험한 알프스를 넘어
멀고 먼 피렌체까지 가는 건 참으로 어렵겠지만 리옹까지라면 그다지 힘들 것도 없지 않겠는가. 이 조언이 얼마만큼이나 신뢰할 만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지금은 오히려 그 조언이 몹시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왜냐하면 피치노의 사상이 생포리엥 샹피에 의해 리옹에 흘러든 것은 이보다도 훨씬 나중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나는 그 말의 진위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었다. 내게는 그것을 따질 만한 충분한 지식도 시간도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나는 가슴속에 다소 의혹을 품으면서도 아무튼 이 동학의 조언을 따르기로 하고 학사학위 취득을 기회로 삼아 단신 파리를 뜨기로 뜻을 정했던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리옹으로 여행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였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사정만으로 저간의 모든 내막을 얘기했다고는 할 수 없다. 여기서 다시금 약간의 더 깊은 속사정을 부기하고자 하는 바이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는 기껏 내가 리옹으로의 여행길에 오르게 된 한 접점에 대해서만 말한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나는 그 방면의 문헌이라고 기술했다. 이것은 이미 100년도 전부터 지중해 지역의 몇몇 도시에 흔히 나돌던 부흥한 르네상스 이교도들의 철학서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피치노의 헤르메스 선집은 그중 가장 저명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였다. 내가 리옹에 갈 것을 결심한 것은 분명히 앞서 밝힌 그대로 헤르메스 선집을 손에 넣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런 류의 문헌을 몇 권 더 입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은근한 기대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고대 이교 철학에 대해 나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불경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감히 말하자면 나의 이교 철학에 대한 관심은 13세기의 성 토마스가 품고 있었을 어떤 절박한 위기감과 똑같은 류의 의식을 나 또한 품고 있었던 데에서 유래한 것이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려였다. 성 토마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우리의 신학으로서 극복한 것과 같이 나는 세상부흥하여 세상의 활개를 치고 있는 이교 철학들을 주의 거룩하신 이름 아래 질서 있게 정리할 필요를 통절하게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의 불안은 단지 플라톤과 그에 이어지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수용 문제에만 계속되는 것일 수는 없었다. 무시무시한 입을 벌린 채 일시에 밀려드는 거대한 노도는 앞서 밝힌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투스에 관한 저작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밖에 유상무상의 마술이며 철학까지도 탐식하고 마침내는 우리의 발치 바로 아래까지 넘보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우려하던 것은 그 무질서한 범람이었다. 강을 거슬러 오르는 물이 비늘을 반짝이는 물고기 떼를 몰고 오고 우리에게 풍성한 윤택함을 베풀어주기도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나 걷잡을 수 없는 기세로 일단 땅 위까지 넘쳐오르면 반드시 그 물결은 무수한 밀더미를 썩게 하고 말 터였다. 이교도들의 사상 또한 이와 다를 바 없었다. 우리는 그들의 범람 때문에 신앙이 위기에 떨어지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 홍수가 우리의 질서를 다 집어삼키고 심저에까지 파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즉시 그리고 신속하게. 그런 까닭에 나는 신학과 철학의 총합이라고 할 이미 고색창연한 빛을 띠기 시작한 예전의 이상을 복원시켜 다시금 그 의의를 새로이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실현하는 것만이 이 현세에서 내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에 이르러 그 당시를 회고하노라니 나 역시 약간의 씁쓸한 소외를 품지 않을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나의 이러한 강한 의지에 대해 파리의 동학들은
참으로 냉담하였던 것이다. 냉담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낙관적인 억측 탓이었다. 그들 대부분은 내가 설파하여 맞이하는 이교 철학의 위협 따위는 한낱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자는 이렇게 냉소했다. 그렇다면 자네는 이단 신문관이 되는 게 좋겠군. 마침 고생 끝에 도미니크 회 수도사가 된 참이니 말일세. 이 당치 않은 충고는 물론 내가 바라는 바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단 신문 제도를 부정할 마음은 없지만 이미 그 당시부터 실패만을 거듭하던 그 제도에 어떻게 이교 철학의 범람을 저지할 힘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금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마녀 재판이 횡행하고 일부에서는 그것을 속세의 권력에 위탁하는 일마저 주저하지 않는 게 현실이었다. 물론 나는 모든 실태가 다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백보를 양보하여 그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어들이는 사상 그 자체가 방치되어 명맥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이단자를 잡아들여 분형에 처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리라. 처음부터 나의 바람은 이교 철학의 배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것을 우리 신학의 지붕 아래 흡수하고 종속시키는 것이었다. 실제 이교도들의 철학적 고찰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진실이었다. 단지 그 무지함 때문에 때때로 걷잡을 수 없는 오류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 사상을 우리의 교의에 비추어서 낱낱이 검토하고 그 오류 부분만을 뽑아 철저히 논박해 가야 할 것이었다. 이 같은 주장은 본디부터 내가 어느 사상의 완전한 방축이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철학적 정당성을 그대로 품은 채 방축된 사상은 그 정당성 때문에 반드시 부활하는 법이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부분까지라도 정당한 것으로 함께 포함하지 않고서는 소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그런 오류를 철저하게 판독하면서 이단의 철학을 총체로서 우리의 교의 아래 무릎 꿇게 해 나가야만 한다. 오류를 배척함으로써 우리의 교의 아래 그런 사상들이 방치되는 것을 더욱 부채질해서는 안 된다. 예를 빌려 말하자면 독을 품은 물이라 하더라도 질 좋은 포도주로 바꿔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다. 성서의 가르침이야말로 참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거대함과 심원함을 전적으로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할 거대함과 심원함을 전적으로 갖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말을 반격의 수단으로 삼아 또 어떤 자는 이렇게 반론했다. 그건 자네의 오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 과연 자네의 말대로 성서의 가르침은 심원하지. 그에 비하면 무지한 자, 이교도들의 철학은 수많은 오류를 품은 것일 거야. 그러나 그 잘못을 논박하기 위해 자네는 이 거대한 세계에 대해 뭔가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일개 미소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자네가 신께서 창조하신 이 완벽한 세계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것을 설파할 수 있노라는 건가? 하물며 그것을 통해 신을 이해하고자 합리하는 것은 이러한 견해에 과연 그렇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내가 앞서 진부하게 짝이 없는 포도주의 예를 인용한 것은 이들이 판에 박힌 듯이 정해놓고 위에 보나벤투라의 유명한 말을 끄집어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경건함이라고는 여길 수 없었다.
어쩌면 거기에는 냉소로 빗두름해진 저들의 입술을 내가 지독히 모면하고 있었던 것도 한몫 거들었기 때문이었. 그러나 나는 이것을 경건함이라고 여길 수는 없었다. 어쩌면 거기에는 냉소로 빗두름해진 저들의 입술을 내가 지독히 모멸하고 있었던 것도 한몫 거들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자신의 긍지에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창백하게 쉬던 살덩이의 한 부분, 얇은 입술을 빗두름이 치켜 올리고 주위 몇몇 동학의 동의를 확인하는 눈짓을 주고받으며 자네 따위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몸짓을 하는 그들의 태도가 내게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역겹게 느껴졌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그 같은 말은 지식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비굴함과 학문회의 태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내가 느꼈던 것은 근본부터 따져 말하자면 우리 사이의 주장에 상위에서 유리하는 문제였다. 당시 내가 처한 입장을 한마디로 밝히기는 어렵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반년 정도의 짧은 순례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학사 학위를 따자마자 교수직에 내정된 내가 그다지 만류를 뿌리칠 일도 없이 순례에 오르는 것을 허락받은 점을 보자면 대충 그 사정을 짐작할 수 있으리라. 이러한 내 멋대로의 신청은 규칙대로 하자면 받아들여질 수 없을 터였다. 그러므로 길떠남에 대한 허락은 받았지만 다시 돌아온 후 내가 둘 적에 대한 보장 따위는 참으로 불확실한 것이었다. 내가 대학에 적을 두었던 15세기 후반에는 보편 논쟁도 거의 종언을 고하고 이미 유명론이 학계를 삭고 난 참이었다. 물론 파리 대학이라고 그 예외는 아니어서 내가 소속한 도미니크 회의 동학들 중에도 유명론을 신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이 사실은 적잖이 나를 실망에 빠뜨렸다. 왜냐하면 내가 이 대학에 적을 두고 나아가 이 회의의 수도사가 된 것은 성 토마스에 대한 존경이라는 단지 그 일념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베로에스주의와 그 인도를 받은 궤변에 찬 이중 진리설의 응어리가 르페부르 데타풀이라는 예외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그 자체의 과도한 불신으로 남아있는 한편에서 오컴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에게도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교조를 타파해야 할 고사상의 상징이었고 성 토마스가 구축한 수마 체계와 같은 세상에 대해서도 그들은 거의 똑같은 견해를 내세우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시대에 뒤떨어진 진기한 토마스주의자로 불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되었던 건 아니었다. 당시 파리 대학에는 소수파이긴 했지만 성 토마스 신학의 옹호를 저작한 카프레 올리스의 작업을 계승하여 토마스주의의 재행에 힘을 쏟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들과 교제하면서 이따금 나는 최소한 반세기만 빨리 태어났더라면 하는 가당치도 않은 감회를 품기도 했다. 카프레 올리스가 서거한 것은 1444년 4월 6일이었다. 그리고 근년에 뛰어난 토마스 주석설에 저술한 추기경 카예타누스의 탄생은 1469년 2월 10일이었다. 내가 리옹으로의 여행길에 올랐던 해에 추기경은 겨우 13살의 소년이었던 셈이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보자면 내가 토마스 연구에 흘려보낸 나날은 어쩌면 이 두 커다란 봉우리 사이의 계곡을 흐르는
가냘픈 시냇물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단순히 토마스주의자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 충분한 만족감을 느낄 수 없었다. 물론 성 토마스 신학에 대해 항상 외경의 마음을 품고는 있었지만 그 한편으로 어딘지 모르게 확실한 만족감을 얻을 수는 없었다. 보다 근본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 말하자면 신에 대한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는 신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보기 위해서는 역시 그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생각을 막연하게나마 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젊은 날의 나는 사람들의 평판과는 달리 편협하기보다는 오히려 몹시 애매한 사상을 품고 있었던 듯 싶다. 예를 들면 오컴에 대해서는 끝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스코터스의 연구에 관해서는 부분적인 것이긴 했지만 의외로 친근감을 느꼈었다. 또한 이교 철학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위해서는 후자누스의 신학에서도 분명하게 상응하는 영향을 입었던 것이다. 여행길에 오르겠노라는 나를 향해 떨어진 비난 중에 하나는 내가 자칭 토마스주의자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책문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내가 다시 돌아올지 말지조차 미심쩍어하고 있었으니 나의 여행을 기껏해야 연구해서 도피하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여행이 일종의 영웅적 결단에 의한 행위라는 소문과 거의 같을 정도로 정곡을 깨뚫지 못한 것이었다. 이유는 앞서 밝힌 대로이다. 성 토마스에 관해서 말하자면 나는 지금까지도 나 자신의 사상 대부분을 수마에 힘입고 있을 정도이므로 영양 운운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조차 없지만 조금쯤 냉정한 입장에서 서서 보자면 당시에 나는 뜻밖에도 그 학설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혁혁한 업적에 대해 소박한 동경을 품고 있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조금 자도가 지나친 것인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당시 나의 사상은 성숙하지 못했었다. 나는 그 미흡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이교 철학의 어딘가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로서는 내 손을 거치는 고대 이교 철학의 발견과 연구를 비단 사람들을 이단으로부터 구제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구축을 위한 하나의 계기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우리의 교의에 적용함에 있어 참으로 그러했던 것처럼 그 내용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기만 한다면 아직 파악하지 못한 이교의 철학은 신에 이르는 새로운 길의 표시판까지 또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내가 여행길에 오르게 되기까지의 대충의 경유이다. 나는 이를 서술하는데 제법 많은 말을 소비하고 말았다. 허나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의 기술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독자를 위해서도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날짜를 따라 내 여행의 족적을 짚어나가고자 한다. 리옹에 도착하여 며칠을 지낸 나는 내가 찾는 문헌을 입수하는 것이 예상 이상으로 곤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의 이제부터는 날짜를 따라 내 여행의 족적을 짚어나가고자 한다. 리옹에 도착하여 며칠을 지낸 나는 내가 찾는 문헌을 입수하는 것이 예상 이상으로 곤란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문헌이 쉽사리 눈에 띄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몸을 일탁한 리옹의 수도원에서는 이름하여 순례자인 내게도 탁발과 설교 등 사목 활동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어 적지 않은 시간을 이
의무를 수행하는데 소비해야 했던 것이다. 뜻한 바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초조함만 더하고 있던 중에 리옹주교를 아련하고 후덕한 응대까지 받는 요행을 만난 것은 열흘 남짓의 날들을 보낸 뒤였다. 나와 같은 방을 쓰던 수도자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주선해준 덕분이었다. 주교는 가식 없는 이였다. 한눈에 바로 느낄 수 있는 온후한 인품에 하얀 피부에 아름다운 용모를 지니고 있었다. 초조함과 알현의 기쁨, 피곤함이 뒤섞여 조금 정신 나간 자처럼 중언부언하는 내 말을 그는 얼굴 한번 찡그리는 법 없이 귀 기울여 주었다. 이윽고 내 말이 일단락되자 주교는 그토록 중요한 문안을 입수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피렌체까지 발길을 옮기는 게 좋으리라는 말을 떨궈주었다. 주교의 생각은 이러했다. 과연 자네가 말하는 대로 여기에 머물면서 피렌체를 왕래하는 상인에게 부탁을 해둔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문안을 손에 넣을 수는 있겠지. 게다가 마르실리오 피치노의 헤르메스 선집 한 권만이라면 내게도 일부 소장분이 있으니 그것으로 족하다면 사본을 뜨면 될 것이야. 그러나 자네를 위해서는 꼭 자네의 발로 피렌체에 가서 스스로의 눈으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일세. 만일 여기서 또 새로의 여행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라면 내가 말 한 필은 주선해 보도록 하겠네. 나는 이따금 고개를 끄덕여가며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말은 나로서는 예상조차 할 수 없던 것이어서 황송함과 함께 그 후위에 깊은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앙분하게 한 것은 뒤이어 들려준 피렌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었다. 주교는 몇 차례 로마에 가던 도중 피렌체에 들른 일이 있었노라며 플라톤 아카데미며 그에 관련된 자들에 대해 또한 신학과 철학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회화며 문학, 게다가 사람들의 생활 풍습이며 신앙의 질에 이르기까지 간간히 탁월한 고증을 섞어가며 폭넓은 정보를 들려주었다. 주교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알프스 이남에는 이쪽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게지. 단 이렇게 말하면 사뭇 매력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나는 그 세계가 좋은 것인지 어떤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네. 알프스의 수많은 산맥들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지금 우리의 세계를 위한 방패가 되고 있는 것인지 나로서는 가볍게 단언할 수가 없더란 말일세. 그런 까닭에 더욱더 자네가 이를 직접 확인해 오기를 바라는 것이네. 주교의 참으로 침착한 어조는 목매한 사조로 머릿속이 버글거리고 있던 내게 너무도 신선하게 울렸다. 그리고 그 말이 지닌 심원함은 그 말을 들은 당시보다도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이 16세기라는 시대에 이르러 더욱 확실하게 몸에 스미도록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다. 주교가 들려주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차츰 나는 여행길에 겪은 고생 따위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이라도 피렌체를 향해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말을 마치던 주교는 얼핏 무엇인가를 떠올린 듯이 눈을 똑바로 뜨고 내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보고는
조용히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혹시 자네는 이른바 연금술이라는 것에 흥미가 있는가? 주교가 하는 질문의 뜻을 얼핏 헤아리지 못한 채 나는 말없이 고개를 갸웃했다. 주교는 말을 이었다. 있자는가, 황금을 만드는 기술 말일세. 예, 물론 알고는 있습니다만. 실은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에 벌써 오래전부터 연금술을 시험하는 자가 있다네. 실제로 몇 번인가 성공을 거두었다고는 하네만 조금 괴이하다 할 인물로 그제나 저제나 가난하기 짝이 없는 생활을 근근히 이어가면서 연금술에 몰두하고 있는 모양이더군. 나는 단 한 번밖에는 만난 일이 없지만 자연 철학에 관한 해박한 지식은 도저히 나로서는 따라갈 재간이 없을 정도이고 자네가 말하는 이교 철학에도 상당히 정통하다 하네. 물론 확실한 신앙심을 가진 이야. 물론 확실한 신앙심을 지닌 이야. 괜찮다면 피렌체에 가기 전에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떻겠는가.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네만. 주교는 뜻밖의 말에 어리둥절해 있는 내 얼굴을 살피면서 덧붙였다. 그 마을은 여기에서 남동쪽으로 20리 정도 내려간 곳에 있네. 요즘 말로는 개간촌이라네. 비엔의 교구 내에 있으니까 피렌체로 가는 길에서 그리 멀지도 않지. 잠시 생각하던 나는 망설일 것 없이 주교에 대한 신뢰와 그 연금술사라는 인물에 대한 적지 않은 흥미에 이끌려 그 말에 따르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이틀 뒤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지낸 후 나는 리옹을 뒤로하고 홀로 그 마을을 향했다. 리옹에서 개간촌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내 마음속을 드나들었던 생각들을 여기에 상세히 기록할 수는 없다. 그 사이의 편린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된 형태를 맺는 것이 없이 이런저런 사유가 서로 착종하고 어느 틈에 끊겼는가 하면 문득 다시 떠오르고 곳곳에서 파탄을 일으키면서 하지만 마치 막 비그친 탁한 강물에 수면이 햇빛에 번뜩이듯이 뭔가 알듯 말듯 움트기 시작하는 사상이라 할 것만 리옹에서 개간촌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내 가슴속을 드나들었던 생각들을 여기에 상세히 기록할 수는 없다. 그 사유의 편린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정리된 형태를 맺는 것이 없이 이런저런 사유가 서로 착종하고 어느 틈에 끊겼는가 하면 문득 다시 떠오르고 곳곳에서 파탄을 일으키면서 하지만 마치 막 비그친 탁한 강물에 수면이 햇빛에 번뜩이듯이 뭔가 알듯 말듯 움트기 시작하는 사상이라 할 것만을 흐릿하게 예감하게 하면서 어둑어둑하고 우울한 혼돈을 이루고 있었다. 오가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 번잡한 큰 길을 걷는 동안에는 그다지 느끼지 못했던 여수가 문득 엄습해왔다. 나는 그동안 어떠한 사유의 경로를 걸터듬었던가. 남프랑스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어쩌자고 마니교와 같은 이단이 창궐하기에 이르렀는가. 굳이 대답을 구하자 할 것도 없이 곰곰 생각해 보기에 이르러 있었다. 마니교 교의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 세계에 대한 가열한 증오감이었다. 그 증오감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을 방탕으로 유혹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세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극단적인 금욕에로 향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알비파니, 카타리파니 하는 이단이 과연 이 지방에까지 북상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방탕도 극단적인 금욕도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해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넘쳐있던 그 시대의 특유의 질병과도 같은 것이었으므로 리옹의 가난한 신자들을 굳이 살펴볼 필요도 없이 리옹의 가난한 신자들은 굳이 살펴볼 것도 없이 늦건 빠르건 결국 그 비슷한 증상을 보였으리라. 그러나 나에게 새록새록 의아하기 짝이 없었던 것은 왜 하필이면 이 남부지방이 아니면 안 되었던가. 어째서 이렇게 빛이 휘황한 토지가 아니면 안 되었단 말인가 하는 것이었다. 나는 헛되이 생각을 굴려보았다. 전쟁 탓일까? 패스트 탓일까? 아니면 그저 동방에 가깝다는 지리상의 조건 탓일까? 사연은 돛을 잃은 배처럼 더듬어 닿을 곳을 찾지 못한 채 위태롭게 그 행방이 끊어지려 하였다. 그때 후끈 달아오는 흙냄새가 문득 스며들었다. 나는 발을 멈추고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훔치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태양 탓인가? 절로 혼잣말이 흘러나왔다. 하늘을 올려다 본 순간 저 먼 곳에서 걸린 위열한 태양이 눈에 들면서 홀연 그 같은 이단은 처음부터 모두 저 눈부신 원을 근원으로 하여 일어난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일었던 것이다. 이 햇빛 때문에, 이 무시무시하게 타오르며 반짝이는 거대한 빛 때문에, 거기에 감추어진 어떤 암울한 예감 때문에 사람들은 대지를 증오하게 된 것이 아닐까. 육신을, 이 무거운 고통스러움을 모면하게 된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자마자 나는 이내 너무도 불쾌한 어떤 적막감이 끌어오는 것을 느꼈다. 아니, 그럴 리 없어. 그렇지 않아, 절대로. 나는 극심하게 쫓기고 있었다.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동경이라고도 증오라고도 그 어느 쪽이라고도 생각할 수 없는 생각에, 그리고 허망하게도 방금 전에 입에 담았던 내 말을 스스로 비웃을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빛을 직시하느라 먹먹해진 시선을 땅에 떨구었다. 시선은 길 위를 더듬었다. 그때 돌연 길가의 바위돌에 현란하게 빛나는 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다가가 보니 밀알 한 개만한 허연 검이었다.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찬찬히 얼굴을 들이대고서야 간신히 내 망막 안에 그 모습이 잡혀들었다. 그 섬세하고도 단단한 지체, 그 정밀, 그 요기, 그것은 오랜 세월 공들여 빚은 한낮의 어지러움이었다.